대구 콜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시내 6개 콜센터에서 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7,7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확진자 수도 늘면서 정부는 이란과 이탈리아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두 나라 입국자들에게 발열 검사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이 오늘 밤 자정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다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천지 시설 폐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실시간 재고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마스크 줄서기가 사라질 수 있을지 확인해봤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우선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 또 살던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98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덕현 기자, 어제 이 시간보다 환자가 20명 이상 늘어났네요. 네,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어제 저녁보다 크게 늘어 1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98명인데 서울 69명, 경기 14명, 인천 15명입니다. 추가된 확진자들은 모두 11층에 있는 콜센터 직원과 그 가족들입니다. 빌딩 7, 8, 9층 콜센터에서 일한 553명은 자가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에선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른 층에 있던 콜센터 직원들 가운데 아직 환자가 나오지 않은 건 다행인데 그 건물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다른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 건물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은 모두 1,000명이 넘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11층에 207명, 7층부터 9층까지가 553명입니다. 13층부터 꼭대기 19층까지 오피스텔 주민이 260여 명, 콜센터를 뺀 다른 입주사 직원이 30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1층 직원들은 어제 모두 검사를 마쳤고 7, 8, 9층에서 일한 콜센터 직원 55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오피스텔 주민과 입주사 직원도 어느 정도 조사를 마쳤는데요. 이들의 검사가 모두 끝나야 집단 감염 사태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방역의 최대 위기 요인이 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관내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네, 확진자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감염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확진자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으로 퍼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을 마을버스들이 차고지에 주차돼 있고 차고지 출입구는 차단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기사는 구로 콜센터에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직원의 남편입니다. 운전할 땐 마스크를 썼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했으며 이에 따라 동료 기사와 구내식당 직원 등 7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오늘 낮에야 재개됐습니다. 오전까지 다 비우고 다른 차 대체하고 오후 근무자부터 하는 거예요. 시내버스로 대체로 하고. 마을버스 운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차고지에는 이렇게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첫 확진자인 57세 여성의 남편과 아들, 강서구에 사는 직원의 군인 아들 등 16명이 가족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외엔 지금까지 2명이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콜센터 직원을 지난주에 만난 인천 계양구 40대 여성이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3차례 산책한 계양 경기장 주변도 방역 조치했습니다. 앞서 콜센터 직원과 같은 식당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다 했어요. 방역 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골목골목 다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다 했어요.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코리아 빌딩 주변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 10곳을 긴급 방역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보건당국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이른 지난달 말부터 이 콜센터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지금 1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다 쫓기는 어렵다고 보고 가족이라든지 가깝게 접촉했던 사람부터 우선 격리해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남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처음 코로나19 증상을 느꼈다는 한 확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콜센터 내 바이러스 전파가 적어도 2주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확진자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접촉한 사람의 수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워낙 많고 동선이 수도권 전역에 퍼져 있어 환자의 동선을 일일이 추적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선을 분석을 하고 아주 특정, 불특정 다수의 그런 다중이용 시설까지 조사하는 그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가족 등 밀접 접촉자를 서둘러 격리해 검사하고 시민에겐 지난달 24일 이후 코리아 빌딩을 방문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콜센터 환경에 대한 조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몇 개의 환기구가 있고 이게 건물 전체에 대한 환기인 건지 아니면 분리돼서 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기를 위한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좁고 밀집된 업무 환경이 바이러스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감염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를 다녀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그 환자가 언제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이 식당을 다녀간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맛집 있다고 해서 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어제 확진을 받은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 서울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온 구로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전인 6일 퇴사한 뒤 제주를 찾은 겁니다.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제주 동부 지역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7일 오후에 숙소에 들렀지만 3시간 반 만에 나와 급하게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A씨의 의심 증상 발현 시점입니다. 처음 역학조사를 했던 서울 동작구 보건소와 제주자소의 역학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씨가 지난 4일 인후통 증상이 있었다는 동작구 보건소와 달리 제주자소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CCTV에도 A씨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주자소는 보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날짜가 3월 6일입니다. 또 이분 자체도 자기는 전혀 증상이 없이 제주에 다녀갔다. 제주자소는 현재 A씨와 접촉한 30여 명을 격리 조치하고 같은 버스를 탔던 승객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서울 말고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콜센터에서만 확진자 5명이 나왔는데 회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콜센터입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직원 250여 명 가운데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건물 2층과 3층은 현재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센터 측은 오는 금요일쯤 다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1층 삼성전자 판매점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매장 문을 닫았을 때도 콜센터는 다른 층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폐쇄하지 않고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이랑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오다고 하는데 1층만 폐쇄를 하고 2, 3층은 폐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지난달 26일 한 직원이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측 반응은 어이가 없었다는 게 직원들 주장입니다. 그러면 고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8도 없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살려오더니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묻더라고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1층 판매점과 콜센터 직원들의 동선이 달라 폐쇄할 필요가 없었으며 퇴근한 직원의 체온도 높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하루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를 포함해 대구 시내 콜센터에서만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렇게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확진 판정 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콜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하루 내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콜센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재희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노동 개선 지금의 콜센터를 60, 70년대 공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창문도 없는 공장에서 미싱받고 실밥 따던 과거 여공들처럼 콜센터 노동자들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닭장처럼 칸막이 쳐진 곳에서 근무 성장도 없이 옆에 말하는 동료들 안 좋은 공기를 다 마시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의 방역 대책은 알아서 조심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넘게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상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다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회사들의 입장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30분만 끊임없이 소리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콜센터 업무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고도의 감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화장실도 대기 걸고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차 쓰는 건 물론이고 아파도 제대로 쉬기 어렵습니다. 상담원들을 소모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모든 것을 맞추고 상담원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콜센터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재택근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좌석의 간격 조정 등을 대책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영세한 콜센터 업체들에겐 이런 조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같은 PC방을 갔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PC방. 임시 휴업을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PC방을 다녀간 22살 여성 A씨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섭니다. 이 PC방을 거쳐간 4번째 확진자입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과 지난 1일 밤 5시간가량 PC방에 같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기침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8일 새벽까지 3차례 PC방을 더 방문했고 주변 분식집과 카페 등도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 PC방을 다녀간 20대 남성 등 3명도 지난 8일과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방역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일요일날인가 방역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확진자 4명이 같은 PC방을 다녀온 만큼 PC방이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계약 연기 등으로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방문 자제와 임시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영업 특성상 코로나19의 감염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업 중단을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 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PC방 방문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는 이제 환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또 사망자도 매일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방역을 위해서 이탈리아 국경을 통제하는 걸 두고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본격 발효되면서 6천만 이탈리아 국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출근이나 병원 진료 같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개월에 처해집니다. 주요 관광지들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도 불허됐습니다.
도민의 대다수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977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1일 북부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된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사망자는 하루에만 무려 168명이 나와 누적 6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Il 32% nella fascia 70-79 anni, il 45% nella fascia 80-89 anni. 영국에서는 보건부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도 문화부 장관과 하원 의원 5명이 감염되는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상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는 국경을 봉쇄하거나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놓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등 유럽연합 안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우리 정부는 특별 검역 대상 국가에 이 두 나라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이탈리아나 이란을 거쳐온 입국자들에 대해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이어 두 나라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법에 따르면 오염 지역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이제 검역법이 바뀜에 따라서 검역 관리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란과 이탈리아 입국자는 입국 전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 진단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대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 가수의 스태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탈리아 방문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엔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20대 확진자의 10대 동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역 관리 지역을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해서 사망자와 확진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조치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다만 현재로선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데 방역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미국도 환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특파원, 뉴욕주에 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쪽 상황이 심각한가 보네요. 주 방위군이 투입된 곳은 뉴욕주의 뉴 로셀이라는 지역입니다. 뉴욕주 확진자 17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8명이 이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뉴욕 주정부가 이 지역 일부를 봉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요. 뉴욕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 dramatic action, but it is the largest cluster in the country, and this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at's not a overly rhetorical statement. 또 미국에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우리 돈 3,4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조기 진단과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보험사 사장들과 회동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정부 긴급 예산으로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떼는 급여세를 완전히 면제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8천억 달러, 우리 돈 950조 원 규모가 됩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라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속내는 11월 대선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들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올해 말에 이제 미국에선 대선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게 미국 보건당국의 권고인데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의 바이든과 샌더스 이렇게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모두 70세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고 나서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서 구설수에 올랐고 민주당의 두 후보는 후보 경선을 위한 대중 집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미국의 대선운동 방식과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쭉 보신 대로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언급한 가운데 우리의 방역 대책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세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확진 환자 수만 보면 중국의 다른 나라를 다 합해도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유럽만 따져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확진자가 현재 가장 많지만 증가 속도는 환자 수가 적은 벨기에나 그리스도 비슷합니다. 환자 수 느는 건 시간 문제고 각국의 방역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선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격리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고전적 방식의 대응 방식으로는 코로나19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팔랐던 중국의 환자 수 상승세는 왜 주춤할까? 중국은 1월 말부터 한 달가량 인구 이동의 63%를 통제했는데 이를 세계보건기구는 주춤세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도 강력한 이동 제한을 채택했는데 문제는 경제적 피해가 크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방역의 주체를 특정인에서 누구나로 전환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증상이 없을 때부터 초기 닷새 동안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감염원에 호흡기로부터 나오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염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첫 마스크는 바이러스 방어 효과가 보건 마스크보다 떨어지지만 말하거나 기침할 때 타인에게 침방울이 튀는 걸 막는 데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2명 늘어서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의 대다수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지만 보신 것처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는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방역 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 5,600명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오늘 자정부터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대구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신천지 관련 시설은 2주 더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입구에는 5층에 탁구 교실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이런 일반 교회 광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이용이 금지된 신천지 관련 시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천지 특유의 실내 생활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슬리퍼들이 잔뜩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교인을 끌어모은 이른바 위장교회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을 위장시키기 위해서 정통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는데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격리 해제되는 교인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따로 모임을 하면 안 된다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이 또 다른 집회라든지 또 모임, 은밀한 모임들을 통해서 음성을 판정을 받고 자가 해지된 분들이 추가 감염되는 분이 우려됩니다. 대구시는 남구의 7곳 정도가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 시설로 추정된다며
이 지역 222명 확진자 가운데 204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이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222명의 확진자 모두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는데 정부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화강윤 기자, 확진자가 나온 부처는 어디입니까? 네, 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수산정책실 소속 직원들인데요. 현재 소속 부서 전원에 대한 검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요. 이로써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확진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수부 확진자 1명의 부인과 교육부 확진자의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이들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 기능이 집중된 곳이라 더 확산이 될까 걱정인데 세종청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해수부가 있는 청사 5동 양 옆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부처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당장 해수부는 청사 5동 전체를 소독하고 확진자가 소속된 부서 150명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지난 3일부터 건물 간 연결 통로를 폐쇄했고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각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세종시는 청사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화강윤입니다. 네, 마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적 마스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면 지도 곳곳에 신호등처럼 여러 가지 색이 표시됩니다. 초록색은 판매처에 마스크가 100장 이상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고 빨간색은 거의 다 팔렸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여기저기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텐데 첫날인 오늘은 어땠는지 이성훈 기자가 앱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구하러 다녀봤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45분인데요. 공적 마스크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접속자 폭주로 실행이 안 된다는 공지글이 뜹니다. 하지만 다른 앱을 통해 접속해 보니 정상적으로 실행되며 지도가 나타납니다. 남은 마스크 수량은 4단계로 나눠 100개 이상은 충분, 30개에서 99개는 보통, 30개 미만이면 부족, 다 소진되면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보통이라고 뜬 약국에 들어가 봤습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입력해줘야 재고량에 반영되는 방식이라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헛걸음한 손님을 맞으면 약국도 곤혹스럽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몇 번이 안 쓰려고 왔다 갔는데. 정말. 오늘 오전에는 공적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확인 시스템이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먹통이 됐다가 다시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이 돼서 지금까지 못 올려서 다 수비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시행 첫날인 만큼 앱 서비스는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줄서기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손이 부족한 약국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주민들 조금이라도 마스크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들쭉날쭉한 판매 시간을 하나로 통일하기도 하고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에 약국 3곳이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제각각 서로 다른 시간에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마스크 업체가 배달하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인데 시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햅싸게 지금 먹고 왔어요. 지금 먹은 놈만도 안 기다리려고 지금 있는데도 앞에 섰네요. 이러자 서울 자치구들이 저마다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초구와 동작구, 강북과 노원, 도봉구, 양천구가
각자 같은 시간에 약국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고 내일부터는 동대문구와 은평구도 동일 시간 약국 판매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같은 시간에 이렇게 팔게 되면 분산되니까 약국도 좀 압박을 덜 받고 좀 더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니까 빨리 해결하지 않을까. 자치구가 미리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나눠준 곳도 있는데 저 보건소 방문 간호사인데 얘기죠? 예, 마스크 신청하신 거. 성동구는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와 산모 2,500명에게 마스크를 5장씩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통반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1인당 2장씩 모두 110만 매를 무료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휴원, 휴교로 인한 수업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환불 문제를 놓고선 유치원마다 입장이 달라서 학부모 혼란도 큰데 환불이 가능한 건지 배정훈, 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치원 놀이터는 비어있고 통학 차량도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모든 유치원의 개학은 오는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납부한 유치원비 가운데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월에 안 갔기 때문에 3월에 안 간 현장학습비라든지 촬영비나 간식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정확한 저희가 수업료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낸 유치원비 가운데 얼마나 돌려줄 건지 유치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한 유치원에서는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지만 급식비와 특별활동비는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고지 않은 등록부 교육비는 180일 기준이지 사립 유치원 205일 이상은 해요. 그러면 25일 더 해주는 거예요. 특성화 그 문화재시 같은 경우는 하는 대로 받고 급식비도 이달계단하고. 하지만 또 다른 유치원은 나중에 수업을 더 하게 되면 그때 쓸 예정이라며 급식비와 특활비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걸까요? 유치원 원비는 수업료와 기타 경비로 나뉩니다. 먼저 수업료는 180일 수업을 전제로 1년치를 이렇게 12개월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3월에 수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정된 수업 일수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타 경비인데요. 기타 경비는 차량 운행비, 급식비, 특수활동비입니다. 교육부의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은 원화가 참여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규칙이 권고사안이라서 유치원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환불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중국에서 한 한국 젊은이의 선행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중국 방역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웃에게는 마스크를 선물해 왔다는데 한국인 청년의 선행이 중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한 청년이 주민들의 체온을 재고 살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조덕청 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지난 1월 말, 조 씨는 식당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방역 업무 관계자들에게 김밥 같은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문을 연 식당이 없어 끼니를 거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선 일이었습니다. 主动给我们说为我们送饭，为我们烧饭，主动给我们送鸡蛋，还给他们锅都拿过来一起给我们烧茶叶蛋。 또 지난달 임신 중인 아내를 한국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마스크를 인근 주민에게 선물했습니다. 邻居嘛，就边上他生病了，照顾他一下，为他加油。韩国人帮你，中国人也帮韩国人。 조 씨의 선행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졌고 현지 방송사가 이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도불원인 임무이국,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신라시대 최치원의 시도 인용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달 다른 외교관들이 속속 떠나던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에 역으로 부임한 강승석 한국 총영사를 집중 보도했고 중국 정부는 한국에 마스크 110만 장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한중 우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코로나19는 국내 일자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취업한 사람이 14,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 증가폭이 1년 만에 가장 적은 건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어든 게 큰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길 꺼리면서 반대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이나 창고업 취업자 숫자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 2천 명, 한 30% 정도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2월 통계고 이번 달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인데 그렇다면 기업들은 올해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뽑을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에 대학 교정이 한산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개강이 미뤄진 가운데 대졸 공채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음 달로 미뤄지거나 안 그러면은 무기한 연장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5대 그룹 가운데는 롯데만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 중이고 삼성과 LG 등은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올해 신입사원을 뽑지 않거나 뽑더라도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예 채용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곳도 30%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공포에 채용 방식도 대면이 필요 없는 이른바 언택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SK와 포스코는 대학가를 돌며 벌이던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화상 연결로 면접 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구직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채용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일본 취업도 코로나 입국 제한에 걸려 150명이나 입사가 연기되는 등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재난 기본 소득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코로나 추경안을 심사하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경제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 원대 추경도 적자 국채 발행에 하는 터라 수십조를 추가로 편성하긴 어렵다는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층의 준도는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고 경기 활성화로 추가 세수 8에서 9조 원이 생길 거란 게 김 지사 주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800만 가구에 6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실제로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 5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여느 재난보다 경제적 피해가 커 전통적 방식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력 낭비 없이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탓에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법적 근거, 국가 재정 상황, 국민적 동의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국내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 폐기물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성도 있어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쓰레기통을 병원 직원들이 한데 모읍니다. 전용 용기에 담긴 채로 냉장 보관된 쓰레기는 전신보호복을 갖춰 입은 운반업체 직원들에 의해 소각장으로 옮겨집니다. 습기가 차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한 20여 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배출하는 물량만 하루 150통. 직원들의 이마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등하고 머리 이쪽만 제일 더워요.
코로나19 환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당일 소각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기 일쑤입니다. 확진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복 부족도 걱정거리입니다. 2인 1조 기준 하루 3곳을 돌며 최소 6벌의 보호복이 필요한데 현재 재고는 일주일치에 불과합니다. 업체들은 수급 불안에 정부의 보호복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에서 간간히 좀 보내주고 저희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격리 의료 폐기 물량은 지난해보다 81%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된 작업을 묵묵히 해내며 이들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검찰이 서울과 인천에 있는 마스크 필터 공급업체와 중개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스크 제조 또 유통업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터 공급업체들이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받아서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업체의 마스크 밀수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라임 사태 관련 속보입니다. SBS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서 라임 펀드 관련 핵심 관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녹음 파일에 등장한 회사가 이 상조회를 인수했는데 2달 만에 웃돈을 받고 다른 곳에 판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재매각 직전 거액의 뭉칫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 장모 씨는 한 피해자에게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인수해 확보한 자금으로 라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라임의 투자 자산들을 유동화를 할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장 씨가 지목한 컨소시엄은 실제 상조회를 인수했는데 인수한 지 2달여 만에 웃돈 60억 원을 얹어 보람 상조에 판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향군인에는 경영과 고용 안정을 위해 3년간 되팔지 못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지만 컨소시엄이 이를 위반하고 매각한 겁니다. 320억 원에 인수했는데 보람 상조에 팔 땐 380억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2달여 만에 차익 60억 원을 남긴 겁니다. 보람 상조에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향군인의 상조의 내부 관계자는 상조의 계좌에서 현금 230억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지난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람 상조 측도 관련 의혹을 실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고는 계신데 지금 실사로 확인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예. 일단 저희가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보면 되게 큰 이슈 부분이거든요. SBS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컨소시엄 대표와 임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컨소시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검찰도 상조의 매각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라임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비례정당은 꼼수라고 비판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서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의석 도둑질을 응징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내일 전당원 찬반 투표에 들어가는데 공개적인 반대 발언은 회의록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말을 아끼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결국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을 응징하자는 게 명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당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비례대표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양보하고 민주당목 의석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연합정당 참여라는 데 애써 의미를 뒀습니다.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을 막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는 내용의 안내문을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상 참여를 추인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뜻이 담긴 셈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란 이유로 공개된 회의록에서 이 발언이 쏙 빠졌다가 누락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추후 보완되는 석연찮은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개혁이라고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선 비례연합 참여를 놓고 찬반으로 갈린 공동대표 3명이 공개 충돌하는 등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정의당에선 비례대표 후보들 전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됐던 후보도 있고 게임 BJ로 활동했던 후보는 대리게임을 했던 전력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지난 6일 선출한 정의당. 당내 경선 직후부터 일부 후보들의 전력 탓에 시끌시끌합니다. 당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보는 6번에 뽑힌 신장식 후보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음주운전 1번, 무면허 운전 3번, 모두 4차례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 후보는 경선 전인 지난 1일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2007년 이후로는 일체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공천세 측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했거나 15년 안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후보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신 후보는 이 기준엔 해당이 안 돼 당내 자격 심사는 통과했던 겁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강조해왔고 음주운전엔 특히 단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청년 몫으로 1번에 뽑힌 류호정 후보는 6년 전 대리게임 전력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 건네 게임 실적을 올렸던 겁니다. 게임 BJ로도 활동했던 류 후보는 경솔함을 반성한다며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대리시험에 걸린 것과 같다고 꼬집었고 이른바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했던 이동섭 통합당 의원은 게임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후보직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